법률행 해석. 자, 이 법률행 해석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법률행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유성을 판단하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 확정부터 해야 돼. 목적이 뭐냐부터 확정을 줘야 돼. 그걸 법률행 해석이라고 해요. 법률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정짓는 것, 이걸 법률행의 해석이라고 한다. 목적 요건을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전제. 이게 의미다. 두 번째로 이 해석의 방법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왜 해석의 방법에 문제가 생기냐면 이 법률행의 해석 대상이 의사표시예요. 법률행의 목적이란 당사자가 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뭘 원하는지는 의사표시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법률행위하는 당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를 들여다봐야 돼요. 어떤 의사가 있었고 어떤 표시를 했는지. 이때 보통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불일치할 때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 갑이 분명히 A를 원하고 있으나 B를 달라고 표시를 한 경우, 이 경우에 을의 입장에서는 작두를 타지 않는 한 갑이 A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겠지요. 당연히 을은 갑에게 어떤 물건을 건네줘요? B를 건네줄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갑이 엠마 왜 B를 주냐? 나는 A를 원하고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지. 없겠죠?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이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갑은 A를 원했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갑은 B를 원했다라고 확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법률의 목적을 확정을 할 때 의사 표시를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법률행위를 해석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걸 규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 갑이 A를 원했는데 집에 와봤더니 B라는 물건을 사봤어. 그럼 의사는 A였지만 표시는 B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갑은 가게에 가서 당당하게 B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면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갑은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의 기준이 있어야 돼. 이때 우리 민법은 요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잘못 사왔을 때는 원칙적으로 교환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게 원칙입니다. 교환 불가가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환을 해주죠. 그건 사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B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 거지 당당하게 교환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게 민법상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게 같은 데 보면 교환 불가, 환불 불가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의 원칙입니다. 뒤에서 의사표시 가서 자세히 볼 거예요. 왜 규범적 해석이 원칙인지, 우리 민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론 이게 원칙이긴 하지만 무조건 이걸로 다 가지는 않고 이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연적 해석으로. 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는가? 요걸 좀 몇 가지 보셔야 됩니다. 첫째가 예외인데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 아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같은 거 봤죠? 이때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요거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데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무슨 해석으로 가자? 자연적. 또 하나가 상대방이 작두를 타. 뭘 타? 작두를 타. 갑이 A를 원하고 있다는 걸 갑이 B라고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딱 보면 알아. 아, 저 자식은 A를 원하고 있구나. 작두를 타는 을이죠. 이럴 때 을의 입장에서 갑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자연적 해석을 하겠다. 표시는 고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요. 제일 중요한 게 표시는 이렇게 했지만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한 경우가 있어요. 요때도 자연적 해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의 경우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갑과 을이요.
갑이 갖고 있던 땅이 두 개가 있어서 A 토지와 B 토지가 있었는데 갑이 을과 현장을 답사를 해서 A 토지를 사고 팔기로 의사가 합치가 됐어요. A 토지를 사고 팔기로 매매 의사가 합치가 됐는데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에 B 토지로 표시를 했어요. 물론 계약서에 B라고 쓰진 않겠죠. 지번을 쓸 거예요. 지번. 왜 이렇게 했냐면 이 A 토지는 지번이 100번지인데 얘네 둘은 A 토지의 지번을 착오를 했어요. 100-1번지라고. 그래서 계약서에 100-1번지라고 썼는데 앞불사 100-1번지는 옆에 있던 B 토지였어요. 분명히 갑과 을은 A 토지를 사고 팔기로 했는데 즉 100번지 땅을 사고 팔기로 했는데 이 A 토지를 100-1번지라고 착각을 해서 계약서에 100-1번지라고 쓰고 그 100-1번지에 대한 등기까지 넘어간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을이 건물 지려고 측량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100-1번지 옆에 있는 B 토지야.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분쟁이 붙었습니다. 이때 법원은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 매매를 한 건지 B 토지를 매매를 한 건지를 확정을 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령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의사에 초점을 맞추면 무슨 토지고 A 토지고 표시에 초점을 맞추면 무슨 토지고 B 토지고 자연적 해석을 하면 A 토지고 규범적 해석을 하면 B 토지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갑과 을이 A 토지 매매 의사가 합치에 있더라. 그럼 무슨 해석으로 가자?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걸 쌩 무시하고 계약서에 써있는 B 토지를 쌩 무시하고 계약은 A 토지에 대해서 성립하였다라고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연적 해석이죠. 자, 이때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했다면 설령 계약서에는 B 토지라고 잘못 표시했다 하더라도 원래 A 토지 매매 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라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는 게 하나 남아요. 요 오표시 무해 원칙이 바로 자연적 해석이 적용된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결론을 자연적 해석과 관련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됐죠? 자, 이게 자연적 해석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갖고는 안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어떤 경우냐? 자연적 해석은 의사에 초점을 두는 거고 규범적 해석은 표시에 초점을 두는 건데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은 일단 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의사도 없고 표시도 없다면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은 불가능하겠죠.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갑과 을이 갑이 가해자고 을이 피해자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보통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죠. 예? 이 합의 보는 것을 민법에서 화해계약이라고 해요. 합의를 보는 걸 민법에서 뭐라 한다고요? 화해계약.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냥 합의로 하겠습니다. 합의를 봤는데 보통 이렇게 합의를 보죠. 갑은 얼마를 배상하고 300만 원을 배상하고 그 다음에 을은 일체 민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통 합의를 봐요. 그렇죠? 이렇게 합의를 봤어. 합의서 써보셨죠? 안 써보셨을게? 이렇게 합의를 봤어. 이렇게 합의를 보고 끝났는데 을에게 합의 후에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불측 예측하지 못했던 후유장애가 생겼고 이 후유장애를 치료해서 200만 원이 더 필요했어. 당연히 을은 청구를 했겠어요. 을에게 200만 원 더 내놔라 청구했겠죠. 갑은 줄 리가 없겠죠. 왜? 이걸 근거로 엄마 300만 원 받고 합의받고 더 이상 책임 추궁하지 않기로 했잖냐. 이렇게 다투게 생겼어요. 법원으로 왔습니다. 자, 법원은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요 2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었냐 안 됐냐. 요 300만 원 속에 요거까지 포함이 되었다면
을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반면에 요 300만 원에는 요게 포함되지 않았다면 을은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합의서를 들여다봤어. 이게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해석해 보려고 봤더니 이건 예상했어 안 했어? 합의 당시에 예상을 못했죠. 그럼 합의 당시에는 요거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의사. 당연히 합의서에는 뭐도 안 돼 있을까? 표시. 합의 당시에 저 후유장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합의서에는 저 후유장애 200만 원에 관한 생각조차 없다. 의사도 없고 당연히 합의서에는 표시도 된 적이 없다. 의사도 없고 표시도 없으니까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등장하는 제3의 방법이 보충적 해석입니다.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입장에서 갑과 을이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 자, 추측이라는 걸 민법에서는 가상적 의사, 실제 의사가 아니라 추측하는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가상적 의사 또는 가정적 의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추측을 하냐? 갑과 을이 합의 당시에 이걸 예상했더라면 합의금을 300이라고 했을까? 500이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요? 500이라고 했겠죠. 그렇게 추측이 되죠. 그렇게 추측이 되니까 을은 추가적으로 200만 원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보충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추가 배상 청구를 인정을 했어요.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의사도 없고 표시도 없을 때 제3자 입장에서 추측을 하는 걸 무슨 해석이라 한다? 보충적 해석. 이 보충적 해석은 특히 계약에서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 이후에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뻥뻥 터지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많죠. 계약, 특히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것들은 계약 이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뻥뻥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지게 되면 그거 다 무슨 해석을 해야 돼? 보충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보충적 해석은 계약에서 가장 큰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해석 방법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해석 방법을 통해서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짓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 세 가지 해석 방법을 통해서 목적을 확정짓고자 했으나 끝끝내 이 목적을 확정을 못 짓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봤던 대구시 사건. 갑과 을이 갑이 갖고 있던 A, B, C 세 필지 땅이 있었는데 그 세 필지 땅 중 어떤 것인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토지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분쟁이 생긴 경우 갑을 사이에 A 토지인지 B 토지인지 C 토지인지를 확정 지어야 되는데 첫째, 갑과 을은 계약 당시에 A, B, C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로 매매 계약의 대상으로 삼을지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잖아요. 안 했으니까 안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 당시에 의사가 없었어요. 어떤 토지인지. 당연히 계약서에 표시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보충적 해석을 해야 돼. 그럼 추측을 합니다. 갑과 을이 계약 당시에 A, B, C 세 토지 중 어떤 토지를 넘겨줄 것인지 확정을 지었더라면 어떤 토지로 했을까? 갑은 제일 꾸진 거, 을은 제일 좋은 거. 이렇게 추측이 되겠죠. 그럼 추측해도 확정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결국 보충적 해석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 그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무효. 근데 이 무효로 가기 전에 우리 민법은 무효로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살려보는 장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목적을 알 수 없어. 그럼 여기서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걸러. 그 대구시 지역에 이런 계약과 관련된 관행이 있는지 살펴봐. 관행. 관행을 사실인관습이라고 해요. 법원 입장에서 대구시 지역에 관행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제일 꾸진 땅을 넘겨주는 관행이 있더라. 대구시 지역에는. 그럼 제일 꾸진 땅 이렇게 확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확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관습이 있을 리가 없겠죠. 있는지 찾아봤는데 있으면 좋은데 없어. 그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효다. 이게 아니고 또 가. 임의규정이 있는지 찾아봐. 그래서 임의규정을 찾아봤더니 민법에 이렇게 돼 있어. 어떤 토지인지 당사자들이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일 꾸진 땅을 넘겨주기로 한다. 만약 이런 규정이 있었어. 임의규정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뭐 이런 말이 들었으면 임의규정인데, 그 임의규정에 제일 꾸진 땅을 주기로 한다라는 만약에 임의규정이 있어. 그럼 그걸로 가겠다는 거야. 그게 임의규정이야. 근데 만약에 이것도 없어. 이것도 없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다 안 되면 이것도 찾아보고 있으면 그걸로, 없으면 이것 찾아보고 있으면 그걸로, 이것도 없으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각과 을에게 공평하게 이걸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확정 짓자. 그래서 법관이 공평하게 했어. 뭐라고? 중간 땅을 넘겨줘라. 제일 꾸진 땅을 넘겨줘라 그러면 을이 열받을 거고, 제일 좋은 땅을 넘겨줘라 그러면 갑이 열받을 거고, 중간 땅을 넘겨줘라 그랬어. 그랬더니 둘이 열받았어. 둘 다 열받았어. 법관이 공평하게 하려고 했더니 그래도 안 돼. 끝끝내. 여기까지 왔는데도 안 돼. 그러면 뭘로 간다? 그때 무효가 된다. 이때요 네 가지 기준.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밝히고자 했던 거 목적. 근데 그 목적을 끝끝내 알 수 없을 때 등장하는 세 가지 기준. 사실인관습, 임의규정, 신의성실 원칙. 요걸 모아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또는 표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또는 표준이 순서대로 목사, 임신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목사, 임신 순서대로. 옛날에 순서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도 더 이상 목적을 밝힐 수 없을 때는 이런 걸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불가능해진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법률행위 해석의 뜻, 목적을 밝히는 것, 대상, 의사표시. 세 번째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를 대비해서 방법이 3개.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그 중에서 자연적 해석과 관련된 오표시 무효의 원칙. 꼭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걸 통해서 밝히고자 했던 게 목적인데 목적을 끝끝내 알 수 없다면 이런 걸로 대체하자라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또는 표준. 4가지.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나와요. 이 성질은 조금 어려우니까 요건 제끼고 4가지만 머릿속으로 넣어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 요건 4가지를 다 본 거예요. 해석까지 포함해서. 자, 우리는 오늘 법률행위 목적의 일반적 효력 요건 중에서 목적이라는 놈이,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 요건 중에서 목적이라는 놈이 갖춰야 될 요건 4가지를 본 겁니다. 자, 목적 요건 4가지 다 봤으니까 의사표시 요건 가야 되죠? 네, 이제 의사표시 요건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또 쭉 넘어가면 83페이지에 보면 의사표시라고 해서 제3장 의사표시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의사표시 거길 보기 전에 아까 우리 교재가 앞에 뭐가 있었어요. 의사표시라고. 41페이지. 이 4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지금 제3장 거기가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일단 요걸 먼저 잠깐 봅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갖춰야 될 요건을 보기 전에 먼저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까도 봤지만 법률행위라는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라는 법률 요건 속에 필수적으로 들어있는 법률 사실, 이걸 의사표시라 그랬고요. 이 의사표시는 뭔가를 원하는 걸 외부에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는 의사와 표시로 이루어져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사라는 건 뭘 원하는 의사야. 이 원하는 의사를 효과의사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표시는 말과 같은 행위로 나타나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럴 때
요 효과의사가 또다시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내심적 효과의사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표시상의 효과의사라는 게 있어요. 갑이 아까 이 경우하고 똑같이 A를 원하고 있을 때 A를 달라고 표시했다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겠죠.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이 A를 원하고 있으나 B를 달라고 표시를 했다면 요게 다르죠. 의사 표시가 다르죠. 자, 이때 A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갑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게 뭐예요? A죠. 이걸 내심적 효과의사라고 해요.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걸. 반면에 B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B를 달라고 말을 하면 작두를 타지 않는 한 이 을은 추측을 할 거예요. 뭐라고? B를 원하나 보다.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 행위를 가지고 추측한 갑의 의사, 을의 입장에서 표시를 가지고 추측한 갑의 의사, 이걸 표시상의 효과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표시 행위와 마찬가지로 B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이렇게 효과의사가 두 개가 있더라. 결국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은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럴 때 효과의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게 효과의사의 진짜 모습이냐? 뭐가 효과의사의 본체냐? 이거냐의 문제가 생겨요. 이거다! 라고 보는 걸 의사주의라고 하고요. 이거다! 라고 보는 걸 표시주의라고 이름을 붙여요. 앞에서 봤던 법률행위 해석의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각각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자연적 해석이고요. 이거는 규범적 해석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해석에서 원칙이 뭐였었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었었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와 관련된 규정들이 표시주의를 원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규범적 해석을 원칙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표시주의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예외적으로 가미한 형태가 우리 민법이에요. 이거를 고급지게 표시주의에 기울어진 절충주의 이렇게 말을 해. 아, 짜증나. 표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의사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될 거를 조금 고급지게 얘기한답시고 표시주의에 기운 절충주의 뭐 요따구로 말을 합니다. 참 말도 하여튼. 그래서 41페이지에 보면 의가 있고 2번에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있어요. 구성요소가 있죠. 그 구성요소에서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돼요. 83페이지로 합니다. 83페이지 가면 양가로 이번에 의사표시의 본질은 의사냐 표시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 세 번째 줄 표시주의 입장의 결론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양가로 이번 민법체계는 우리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정상적 의사표시를 규정하지 않고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밑에 쭉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구분이 있고 종류가 있고 효과가 있죠. 요 효과가 보면 하나 둘 셋 칸이 쫙 나 있는데 두 번째 것만 무효라고 돼 있죠. 나머지는 다 유효 아니면 취소로 돼 있죠. 이게 표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유효 또는 취소로 되어 있는 것들이 무슨 주의고 표시주의고 무효라고 되어 있는 것만 의사주의예요.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세 개가 표시주의야. 하나가 의사주의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무슨 주의라는 거야? 표시주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또 볼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2번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첫 번째 줄에 내심의 의사가 있고
두 번째 줄에 표시할 때 잘못 표시 이렇게 돼 있죠. 그럴 때 세 번째 줄에 표시상의 효과이사와 내심적 효과이사가 대립되는데 그 밑에 줄 표시상의 효과이사를 의사표시의 요소로 파악한다. 이게 표시주의다. 됐죠? 자, 일단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행위, 표시 행위. 가장 확실한 게 명시적 의사표시라고 해서 말로 하는 거예요. 말. 아이들이 배가 고프고 밥을 먹고 싶어. 엄마한테 분명하게 말하죠. 밥 줘. 이게 명시적 의사표시예요. 두 번째, 말할 힘도 없어서 애가 축 늘어져 있어. 엄마가 물어봐. 배고프니 밥 줄까? 그럼 애가 고개를 끄떡끄떡. 배고프냐고 물어봤을 때 고개를 끄떡끄떡 하는 것은 밥을 먹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하고 같은 거죠. 이런 걸 묵시적 의사표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일단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 두 개가 있다. 3번 표시행위의 두 번째 줄 명시적인 표현도 가능하고 묵시적인 표현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문제가 되는 게 1번에 있는 침묵이에요. 엄마가 물어봤어. 밥 먹을래? 가만히 있어. 침묵하고 있어 애가.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몰라. 모르니까 엄마가 또 물어봐. 먹을래 안 먹을래? 그래도 또 말을 안 해. 그럼 엄마가 세 번째 물어봐. 너 말해. 먹을래 안 먹을래? 끝끝내 말 안 하면 줘 패죠. 엄마 말 무시한다고. 왜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것은 먹겠다는 것도 안 먹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럼 결국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원칙이.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원칙이. 그런데 엄마가 밥 먹을래 물어봤을 때 침묵하는 거 하고 지하철에 앉아있는데 물건 사라고 무릎에 얹어놨어. 가만히 있어. 침묵하고 있어. 그럼 물건 얹어놓은 분이 그냥 가져가죠. 이때 침묵은 밥 먹을래 물어봤을 때 침묵과는 다르죠. 이때 침묵은 뭐야? 안 사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지죠. 왜 그럴까?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사라고 무릎을 올려놨을 때 침묵하고 있다면 도로 가져간다. 안 사겠다는 의미로 다 받아들여져요. 그 안에서는. 즉 침묵을 의사표시로 보게 하는 정황이 존재를 해. 그리고 침묵자가 그걸 이미 알고 있어. 이렇게 두 가지 요건. 침묵을 의사표시로 보게 하는 정황이 존재하고 침묵자가 그걸 알고 있을 때, 인식하고 있을 때는 이 침묵이 예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 어떤 의사표시? 묵시적. 말하는 명시적이 아니라 뭐라? 묵시적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 그걸 침묵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반면에 한 장 넘기면 포함적 의사표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포함적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 아이가 밥 먹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 또는 밥 먹을래 물어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은 밥을 먹겠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의미로는 해석이 되질 않아요. 이렇게 어느 하나의 의미로만 파악이 되고 다른 의미로는 파악이 안 되는 걸 일의적 의사표시라고 불러요. 의사표시는 그렇게 일의적이어야 돼. 다른 의미로는 해석이 안 돼야 돼. 밥 달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없지요. 딱 밥 먹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하고는 다르게 주차장에 차를 진입을 시켜요. 주차하겠다는 걸로 보여지죠. 근데 100% 그러냐? 아니야. 주차장에 차를 진입시키는 사람 중에서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골목이 너무 좁아서 주차장에서 돌아 나오려고 진입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주차장에 차를 진입시키는 행위는 주차하겠다는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차장에 차를 진입시킬 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을 할까? 주차하려나 보다라고 해석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포함적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 자체가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표시로 여겨질 때. 근데 요게 가능해요. 주차장에 차를 진입시키면서 주차할 생각이라면 그냥 진입을 하면 되지만 만약에 내가 파킹하지 않고 돌아 나올 생각이라면
주차 관리하시는 분한테 차 좀 잠깐만 돌아 나올게요 라고 만약에 말을 했다면 당연히 이건 주차하겠다는 걸로 봐서는 안 되겠죠. 이걸 이의 보류라고 해요. 아까 밥 먹겠다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애가 엄마 배가 고파 밥 줘라고 말을 하면서 엄마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밥 달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 그랬다간 조 터져.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건 달라요. 다르잖아. 그건 일의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다른 의미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간 조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가만히 그냥 하면 의사표시가 되는데 이 나의 행위를 의사표시로 보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의사표시가 아니게 되는 거, 이걸 포함적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즉 포함적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의 보류를 통해서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것을 저지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이번에 포함적 의사표시 뭐 말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행위자가 이행 및 수령행위를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행위가 의사표시로 보여지는 것, 이게 포함적 의사표시인데 이거는 이의 보류를 통해서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걸 뭐 할 수 있다?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포함적 의사표시에 해당되는 게 우리 시험법에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그걸 머릿속에 넣으세요. 두 번째 줄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하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법정 추인 요게 있죠. 요게 포함적 의사표시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걸 각각 임대차 및 취소 가서 볼 거예요. 이게 왜 포함적 의사표시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그때 요걸 설명드릴 때 아하 이런 걸 포함적 의사표시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시행위는 언어적으로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묵시적으로 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기본이고 묵시적이 기본이고 여기에 침묵이라는 놈과 포함적 의사표시라는 좀 예외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교재는 없지만 자동화된 의사표시라는 것도 있어요. 의사표시 중에. 제가 계약법 말씀드리면서 청약 중에서 자동 판매기 설치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동 판매기 설치는 이 자동 판매기 속에 들어있는 음료수를 사드세요 라는 청약이에요. 근데 이거를 매번 해요. 자판기 딱 설치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뭘 한다? 자동화된 의사표시다. 자동 판매기 설치를 생각하십니다. 요런 의사표시도 있을 수 있더라. 자, 일단 이렇게 의사표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의사표시 표딱지로 한번 갑니다. 다시 84페이지. 자, 이렇게 의사표시라는 놈이 의하고 구성요소가 있는데 내가 원한 걸 손에 넣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그렇죠?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근데 불일치하면 어떻게 될까? 원하는 걸 손에 넣을 수가 없겠죠? 없을 거예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 경우에는. 또 하나는 의사표시가 일치는 하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들이 여기 학원을 올 생각을 했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잠깐만. 여기 에듀퓨얼 학원을 올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표시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원역에서 내려갖고 일로 걸어옵니다. 근데 노원역 입구에서 아주머니 한 번이 탁 잡더니 혹시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가시냐 그래. 그래서 그런데요 그랬더니 어느 학원 가려고 그래. 그래서 에듀프로 간다 그래. 그랬더니 거기 가지 말라. 그 뒷골목에 있는 에듀무 학원이 있다. 거기 가면 자격증을 그냥 준다. 학원만 끊으면. 공인중개사 제도를 잘 모르는 분은 그래요? 그래서 줄줄줄 따라갔어 걸로. 그래서 마음을 뭘로 바꿨어? 에듀 땡 학원으로 마음을 바꾸고 거기 가서 강의를 듣겠다고 표시해서 의사표시가 어때요? 일치하죠. 일치하는데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고 길거리에서 했던 아주머니한테 속아서 결정한 거예요. 이걸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이런 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해요.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뭐가 있다? 하자가 있더라. 두 번째, 속았어. 속았지만 에이 세상에 그런 거 어디 있냐고. 나는 에듀프로 가겠다고 꿋꿋하게 가. 그랬더니 갑자기 아주머니가 뒤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협박을 해. 뒤질래요? 요 옆 학원으로 갈래요? 협박을 당해서 아유 갈게요. 가서 이것도 스스로 결정한 건 아니죠. 협박을 당해서 결정한 거야. 이것도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사기당한 경우하고 협박당한 경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와 일치는 하지만 하자가 있는 것. 이걸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걸 모두 모아서 비정상적 의사표시 이렇게 돼요. 요때 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의사의 흠결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의사의 흠결. 이 의사의 흠결이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하나가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알고 있는 경우. 자, 각과 어리 영화를 봅니다. 김태희가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있어. 여자친구가 꼭 보다가 물어봐. 김태희가 예뻐? 내가 예뻐? 그럼 남자는 잠시 생각했다간 큰일 나. 바로 입에서 튀어나와야 돼. 뭐라고? 네가 이뻐. 생각은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김태희. 생각은 김태희, 말은 너.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죠? 불일치하는데 본인이 알아 몰라? 말하는 사람이 알아 몰라? 불일치하냐는 건. 알지. 아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살아남으려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있어. 이거를 의사의 의식적 흠결 이렇게 불러요. 알고 있는 걸. 반면에 분명히 나는 가게에서 A 물건을 사고자 갔어. 갔다 와서 봤더니 B를 사왔어. 양희은이 선전하는 조미료가 있어. 연두라고. 연두해요. 광고 보신 적 있죠? 그 연두가 두 가지가 있죠. 녹색 연두가 있고, 즉 연두색 연두가 있고 오렌지색 연두가 있어요. 이게 약간 내용은 똑같은데 그걸 왜 구별해놨는지 몰라. 내용물은 똑같아. 근데 나는 분명히 연두색 연두를 사러 갔어. 집에 왔더니 오렌지색이야. 생각은 연두색인데 잘못해서 뭘 사왔어? 오렌지색. 모르고 그렇게 사왔죠. 본인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 이걸 의사의 모르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아는 걸 의식적이라 했으니까 모르는 걸 무의식적 흠결 이렇게. 그리고 의사의 의식적 흠결에 두 개가 있어요. 107조 비지리 표시, 108조 허위 표시. 요게 109조 착오, 요게 110조 사기 강박 이렇게 돼요. 이걸 각각 우리 민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각각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 틀만. 요거는 원칙이 유효하고요. 유효하다는 건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야. 그러니까 표시주의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요거는 그냥 무효고요. 요 두 놈은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때 유효하다는 건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예요.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가 지금 세 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표시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요거는 의사주의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것도 의사주의예요. 그러니까 표시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사주의를 가미하고 있는 게 우리 민법의 태도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이런 내용이 있고 107조부터 110조까지를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85페이지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부터 나와 있어요. 여기부터는 다음 주부터 볼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했던 것을 복습을 하지 않으시면 다음 주에 제가 비진이 표시 떠들더라도 저게 또 무슨 개소리냐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꼭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2번 정도는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첫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